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최근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된 입장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 여기를 찾게 됐습니다. 사실 딸은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어요. 개념 없는 시가로 시집가 된통 고생을 했죠. 딸이 당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답니다. 자식 몸에 생채기만 와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딸이 당한 만큼 시원하게 복수는 해줬지만 아직도 분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자려고 누웠을 때 그전 사돈 댁과 사이 생각이 나면 잠이 싹 달아나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딸이 새 출발하게 됐으니 저도 여기에 그때의 일을 다 털어놓고 더는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제가 딸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암으로 남편을 보냈어요. 저밖에 모르는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죠. 남편 병치레 한다고 집까지 팔아버린 뒤였어요.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어린 딸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야 했죠. 아직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 딸을 친정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했어요. 거리에 자판을 깔고 짝퉁 옷도 팔아보고요. 한밭집에서 설거지도 해봤죠. 근데 애가 눈에 밟혀서 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즈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새어머니는 저희 딸을 맞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거든요. 혹시라도 운다고 괴롭히진 않았지. 제때 밥은 먹일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딸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인력소 소개로 모기업 회장님 댁 식모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사모님이 너그러우신 분이라 그 집에서 딸과 함께 지내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도 동갑내기 딸이 있는데 같이 친구처럼 지내면 좋을 것 같다면서요. 어릴 때부터 남의 집살이를 해서일까요? 딸은 철이 참 일찍 들었어요. 그 흔한 투정 한 번 한 적이 없었고요. 공부도 그 잘해서 시험만 보면 늘 1등을 했죠. 착하고 똑똑한 딸은 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제 하나뿐인 딸에게 참으로 모진 시련을 내려주셨습니다. 딸이 저를 닮아 숫기도 없고 얌전한 편인데요. 주인집 딸 눈에는 그게 만만해 보였나 봐요. 어느 날 하교하는 제 딸을 불러 담배와 술 심부름을 시켰다고 해요. 당시 그 애와 제 딸 나이가 고작 17이었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딸은 당연히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콕 찍어놓고 매일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실에서 신발이나 가방을 감추는 건 귀여운 수준이었고요. 화장실에 가둬놓고 물을 뿌리거나 돈을 뺏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저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좋았을 텐데 딸은 누구에게도 자기가 괴롭힘당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기만 했죠. 전 일하느라 바빠서 아무것도 몰랐고요. 그러다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딸이 회장팀 댁딸과 그 친구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만 거예요. 다른 곳은 가벼운 타박상 정도였는데 왼쪽 다리가 바퀴에 깔리면서 거의 으스러지다시피 했죠. 병원에선 재활 치료를 해도 후유증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 딸은 더 달릴 수 없게 됐어요. 걸을 때도 미세하게 다리를 절게 됐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뒤늦게 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가해 학생들은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냥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따라간 건데 혼자 뛰다가 사고가 난 거라면서요. 우리 애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는 일 크게 만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연도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사모님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제게 퇴직금조로 돈을 조금 쥐어줬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돈 없고 힘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딸은 고등학교를 자퇴했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나요? 화장실 갈 때가 아니면 나오지도 않았고요.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거나 누워만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다리 상태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병원에서 재활 치료라고 생각하고 매일 산책하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같이 밖에 나가서 걷자고 아무리 말해도 딸은 듣지 않았어요. 나중엔 날 좀 내버려둬. 엄마가 대체 왜 그래? 왜 날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냐고. 하며 화를 내더군요. 지 분에 못 이겨 컵이나 베개를 집어던지기도 하고요. 옛날에 그 착하고 똑똑했던 딸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래도 딸을 믿었어요. 언젠가는 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거라고. 그러니 그때까지 내가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이라곤 식모살이밖에 없는 저를 써주려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다행히 옛날에 일했던 한밭집에서 저를 다시 불러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했네요. 그리고 한밭집 일이 끝나면 바로 집에 돌아와 딸 밥을 차려주고 부엌방에서 소개받은 다른 일을 했죠. 주로 면도기를 조립하거나 종이봉투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식당 일하면서 혹사한 몸을 쉬지 않고 굴리니 나날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게 느껴졌어요. 허리며 팔다리가 성한 곳이 없었고 눈도 많이 나빠졌죠. 스스로 이러다 비명행사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을 좀 줄여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달이 들어가는 월세와 공과금, 식비 같은 생활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어쩌다 딸 병원이라도 가는 달엔 적자를 면치 못했죠. 오히려 일을 더 늘려야 할 처지였습니다. 결국 전 새벽에 우유 배달을 시작했어요. 자정 넘어서 집을 나와 빠듯하게 돌아다니다 보면 한밭집으로 출근하기 전까지 배달을 끊을 수가 있었죠. 가끔 배달을 하다가 머리가 핑 돌면서 현기증이 날 때도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이 정도 고생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몸을 너무 과신했던 걸까요? 결국 저는 우유를 배달하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출근 시간에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거의 5시간 넘게 길거리에 방치돼 있었죠. 병원에선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났을 거라고 하더군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딸의 얼굴이었어요. 그래도 지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집 밖으로 나오긴 했더군요. 저는 의식이 몽롱한 와중에도 딸의 손을 잡고 거봐, 엄마는 순영이 네가 언젠가 그 방에서 나올 줄 알았어. 장하다, 기특해 내 딸. 하고 말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오열하다 누이기 시작했죠.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엄마가 우리 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 엄마가 못나서 고생만 시켰는데. 울지 마. 엄마 금방 일어날 거야. 그럼 그때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순영이 너 짜장면 좋아했잖아. 그거 먹으러 가자. 짜장면 먹으러 가자, 엄마. 나 그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야 돼. 더 아프면 안 돼? 약속대로 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딸과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딸과 외식을 한 게 몇 년 만이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땄고요. 스스로 대학 등록금을 벌겠다면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죠. 넌 그냥 공부에만 집중해. 학비는 엄마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 나 엄마 닮아서 똑똑한 거 몰라? 일하면서 대학도 붙을 수 있어. 남의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너 다리도 그렇고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 내가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치킨 포장하고 계산만 하는 일인데 뭐. 사장님 사모님도 나한테 좀 잘해주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딸은 치킨집에서 2년 넘게 일했어요.
심지어 대학에 붙은 뒤에도 일이 손에 익어 편하다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다녔죠.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일하는 치킨집 사장님이었죠. 우리 순영이가 늘 신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전화를 다... 그러자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모르셨나 보네요. 그쪽 딸이 우리 아들 꽂아서 임신한 거.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들고 있던 수화기를 그대로 떨어뜨릴 뻔했죠.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그쪽 딸이 순진한 우리 아들 꽂아서 임신했다고요. 벌써 3개월이라네요. 참나 기가 막혀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 순진한 얼굴로 우리 아들을 꼬여내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쨌든 들어서 애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 애들하고 얼굴이나 한번 봐요. 전화를 끊고 얼마나 황망한 심정이었는지 몰라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딸만 기다렸죠. 딸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수그리고 귀가하더군요. 방금 네가 일하는 치킨집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야? 네가 그 집 아들 애를 임신했다고? 제 질문에 딸은 왈칵 울음부터 터뜨렸어요. 미안해 엄마. 그럼 진짜라는 거야? 울지만 말고 말을 좀 해봐. 진짜야. 병원 가서 확인도 했어. 처음엔 너무 무서웠는데 초음파 사진 보고 마음 굳혔어. 나 이게 나을 거야. 나을 거라고. 너 임신시킨 그놈도 그렇게 하지? 그럼 우리 오빠 책임 없는 사람 아니야. 딸이든 아들이든 낳아서 예쁘게 키우기로 약속했어. 알고 보니 딸은 오래전부터 그 집 아들과 눈이 맞은 상태였어요. 딸보다 5살이나 많은 친구였는데 종종 가게로 나와서 배달 일을 도와줬다고 하더군요. 만나보니 키도 작고 왜소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들처럼 회사 다니면서 제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을 예정이라면서요. 딸을 맡겨도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믿음직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이미 애까지 들어선 마당에 뭘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딸은 다니던 대학도 중퇴하고 쫓기듯 시집을 갔어요. 혼전 결혼이라서 제대로 된 식도 올리지 못했죠. 하나뿐인 딸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마음이 너무 허하더군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하잖아요. 남편 잃고 평생 딸과 둘이서 살아왔는데 이젠 저 혼자였죠. 하지만 혼자가 된 저를 걱정한 것도 잠시였어요. 저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그저 딸이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비록 첫 단추는 잘못 꿰었지만 남편과 예쁜 아이 키우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여자로서 나쁘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려면 시가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시가는 늘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사부인이 제 딸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별 볼 일 없는 편모 가정에서 자란 데다 다리까지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딸은 분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돈 댁에서 따로 집을 마련해줄 형편이 안 된다면서 돈이 좀 모일 때까지는 같이 살자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모아둔 돈이 없는 저나 딸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시가살이가 쉽진 않을 텐데 괜찮겠어? 엄마가 그 근처로 이사 갈까? 됐어. 내가 아직도 앤 줄 알아? 남편도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시부모님도 아기 가진 뒤로는 나 엄청 예뻐해 주셔. 오히려 딸이 불안해하는 저를 어른스럽게 달래줬어요. 그래도 제 불안감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죠. 딸이 시가로 들어간 뒤 하루하루 얼마나 피가 말렸는지 몰라요. 모진 시집살이에 매일 밤 눈물 지는 건 아닌지, 성취하는 다리가 더 불편해진 건 아닌지 온갖 걱정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할 정도였죠. 전화라도 자주 해달라고 했건만 무정한 딸은 연락도 잘하지 않았어요.
끼케야 살림하다 모르는 게 생겨서 뭘 물어볼 때나 전화하곤 했죠. 엄마, 그때 오징어를 어떻게 손질하라고 했더라? 청양고춧가루가 없는데 그냥 일반 고춧가루 써도 돼? 뭐 할 건데, 볶음? 정 손질하기 힘들면 그냥 생선가게 사장님한테 해달라고 해. 고춧가루는 그냥 일반 써도 돼. 중국산만 아니면 괜찮아. 알겠어. 진짜 엄마한테 살림 좀 배워둘걸. 아니 근데 매 끼 일에 너 혼자 다 차리니? 아무리 그래도 임산부인데 사부인은 대체 뭘 하시고.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하지. 근데 내가 가만히 있기 심심해서 그러는 거야. 요리 잘해서 예쁨 받고 싶은 욕심도 있고 어머님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 어머님이 나 부르신다. 이만 끊을게 엄마. 전화긴 엄마 딸의 목소리는 늘 밝았어요. 그래도 시가 어른들하고 잘 지내고 있구나 싶어서 안심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생전 전화도 없던 사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 김서방입니다. 순영이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병원에 왔는데 지금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영이가 자꾸 어머님을 찾아서요. 예정일이 아직 한참 남아 있었는데 벌써 진통이라니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즈음 전 한바집 일을 그만두고 보험 판매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초주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식은땀을 어찌나 흘렸는지 시트가 전부 축축하게 젖어 있을 정도였죠. 양수가 터졌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 우리 애기 잘못되면 어떡해. 어떡해 엄마. 딸은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전 그런 딸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달래주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고통에 신음하던 딸은 결국 정신을 잃었어요. 병원에선 당장 애를 꺼내지 않으면 딸의 목숨도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전 뭐든 다 괜찮으니까 제발 저희 딸만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딸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기는 조기 양수 양막 파열로 유산하고 말았죠. 병원에선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지만 딸은 스스로를 자학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우리 애기 생각은 안 하고 내 생각만 했어. 네 생각만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은 자꾸 무거워지니까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애가 없으면 좀 나을까 싶었거든. 뱃속의 애기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알았을 거야. 그래서 그냥 가버린 거야.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한 거 잊었어? 너 때문 아니야. 그냥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렴. 아직 젊으니까 아기 낳고 하지면 돼. 딸은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그런 딸을 끌어안고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딸은 몸을 추스르기 위해 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사돈 댁에선 면회 한번 오질 않더군요. 결국 참다 사이에게 근데 사돈 댁가 바쁘신가? 그래도 며느리가 이렇게 됐는데 한번 와보질 않으시네? 하고 물었죠. 사이는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 치킨집 하시는 거. 요즘 장사가 영 신동치 않아서 따로 휴일도 없이 일하시거든요. 가게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대신 제가 더 자주 올 테니까요. 혹시 손주 잃은 일로 마음이 상하신 건 아니지? 아이, 그럼요. 저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뭔가 꺼림칙했지만 그냥 사위 말을 믿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가게가 바빠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요. 한편 저는 저대로 자식을 잃은 딸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때마침 들어뒀던 적금이 만기돼 딸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죠. 푹 쉬면서 김서방이랑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 직장 동료가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을 하라고 하더군요. 에휴, 그 코딱지만한 돈이 딸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차라리 주식을 사서 선물해줘. 주식? 아유, 내가 그럼 어떻게 해? 왜 못해? 아줌마들은 주식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나도 우리 아들만 듣고 반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3배가 됐어. 동료의 말을 들으니 혹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돈을 불려서 딸에게 작은 소형 가전이나 침대라도 사주고 싶었어요.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변변찮은 혼수도 못 해줬으니까요. 동료 말처럼 진짜 대박이 나서 집이라도 사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었고 말이죠. 그날로 전 도서관에 가서 주식책을 죄다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파는 틈틈이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생전 공부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저였으니 책으로만 배우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 고객들 중 한 분이 주식 전문 투자자였는데 그분에게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주식이란 게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 시장이더군요.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전 첫 투자에 앞서서 신중하게 종목을 몇 가지 고르고 또 골랐고요. 안전하게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는 믿을 수 없게도 대성공이었어요. 한 달도 안 돼 투자했던 돈의 2배를 벌어들일 수 있었죠. 이렇게 쉽게 돈이 벌릴 수 있는 건가 얼마나 얼떨떨했는지 몰라요. 동료는 제가 주식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생전 무언가에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용기가 생긴 저는 더욱 주식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1년쯤 지났을 땐 생전 만져보지도 못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었어요. 저는 그중 일부를 떼서 딸의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딸에게 깜짝 선물로 건네줄 생각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은행을 나서는데 때마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딸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전화 좀 자주 하라니까.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미안한데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나 가진 돈이 10원 한 장도 없어서 버스를 타려고 해도 탈 수가 없네. 뭐? 너 지금 막히니? 어딘데? 전 바로 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가 근처에 있는 공원에 힘없이 앉아있는 딸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신발도 없는 맨발이었어요. 그걸 보니 눈이 뒤집히더군요. 너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어? 아니, 그냥 오랜만에 엄마 보러 가려고 했는데 바보같이 지갑을 두고 나왔지 뭐야. 다시 들어가기도 못해서. 거짓말하지 마. 엄마 보러 나온다는 애가 이렇게 외투도 없이 맨발로 나와? 사실대로 말해. 시가에서 너 쫓아낸 거니? 그래? 제 추궁에 딸은 왈칵 눈물을 쏟아냈어요. 난 진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엄마? 청소하다가 시아버지가 아끼는 청자를 깨버렸어. 엄청 비싼 거라면서 어찌나 화를 냈던지. 시어머니는 나더러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나가래. 이유